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인제 우리 코로나가 하면서 사실 정신과는 상담할 때 그분의 얼굴 표정을 굉장히 살피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되면서 이 마스크를 쓰면서 상담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저도 쉬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인제 다음 주면 마스크 벗는다 그러잖아요. 이 벗는 게 두렵습니다. 첫 시간에 인제 저도 뒤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민 선생님께서 인제 그 MBTI하고 뭐 성격화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는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는가,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나를 안다간 것은 무엇인지, 그 알아가는 네 가지 단계,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연 보셨어요? 코로나가 인해서 우리가 다 정말 불안해하고 당혹스러울 때 이분이 뭐 방송국에서 이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한테 위로를 주셨죠. 저도 봤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분이 그때 부른 노래 중에 이 테스 형 세상은 왜 그래를 했는데, 왜 이분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테스 형한테 물어봤을까? 소크라테스가 정말 몇천 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나도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이 사실 많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이후로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예술가들, 작가들, 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 이것이 큰 화두인 거죠. 근데 왜 그래야 하냐 하면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셰프가 매스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셰프라면은 내가 만드는 음식에 사용하는 재료들이 그냥 당근이다, 홍당무다, 호박이다, 무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땅에서 어떤 기후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알면 알수록 그 재료를 만들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음식도 그런데 왜 우리가 나를 알아야 되냐? 도대체 나는 나한테 무슨 존재이냐 하면은요. 첫째는 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 그러죠. 80억 명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소중하냐 하면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는 요 몇 시간 만나고 헤어지지만 저는 24시간 저랑 같이 하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나와 같이 하는 존재, 그건 바로 사실은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듣고, 내 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죠. 그렇죠? 결국 나는 나 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 우리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기초를 나를 이해하는 것, 개인의 이해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를 이해해야지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민 선생님이 융의 이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융도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정신과 의사인 융조차도 아까 이제 융의 여러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은 결국 정신과 상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상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굉장히 너그럽고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오지랖이 넓고 피곤하고 아주 질척거린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면은 그 기계에 대한 설명서가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설명서와 지도를 갖고 태어난다면 너무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지 나한테도 좋고 상대한테 좋은지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아까 이제 한면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나는 상대를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상대는 이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특히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그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은 5대 5다. 이게 이제 부부 상담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화나죠. 그러면 그때 술 마신 남자한테 막 잔소리해봤자 더 폭발하죠. 그러니까 참 밉지만은 그냥 오늘은 자기 하고 내일 아침에 꿀물 그거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하면은 상대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는 더 싸움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5대 5다. 그러면 이것을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7대 3, 조금 더 양보하면 6대 4지 5대 5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상대의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나를 알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잠재 능력을 알아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실현화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완성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크라테스 이후로 계속 당신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고 성격이라는 것은 기질에서 내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사회적인 요소, 인간관계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나한테 일어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생각, 감각 이런 것들이 심리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지만 한국이라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나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웬디 우드라는 심리학자가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천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얼굴이 똑같은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8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나의 기질, 성격,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죠. 첫째는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자, 내가 실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기업 임원이었지만 이거 실직했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 그거는 이제 문제를 직면하는 분이고, 어떻게 되겠지 뭐. 당분간은 실업급여 나오니까 그때 가봐서 생각하자. 회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 이거 실직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나 정말 불안해. 죽고 싶어. 우울해. 그렇게 해서 그냥 방콕하시면서 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에는 원망하죠. 아니 내가 그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감히 나를 잘라? 그 회사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심리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겠죠. 그건 정신의학은 무엇이냐, 심리학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이제 그 한면 선생님도 MBTI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는 거다. 근데 정신과나 심리학은 내가 나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하는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떤 때는 정말 평생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요. 거기에서 느끼는 자긍심과 자기 신뢰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뒤에 해답지 보지 않고 내가 풀었어요. 그때 느끼는 그 자긍심이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학문인데 단지 그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그게 이제 심리 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에는 아까 한면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정신과 임상에서 쓰는 심리 검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하는 검사도 있지만은 자기가 보고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진짜 저 무의식까지 알게 하는 그런 검사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뇌는 우리가 병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우리가 우리 신체 건강은 피를 뽑아서 피 검사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자기 보고를 하든 아니면은 임상 심리학자하고 1대1로 검사를 하든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니까 그것이 잘 되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신과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할까, 그것을 연구하는 거고, 도대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사람의 기질은 무엇이고 성격은 무엇이고, 그것을 의학이 생겨난 히포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TCI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 요즘에 정신과 영역에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질과 성격 검사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의 클로닝거 교수가 이제 자기 이론을 정리해서 개발한 건데, 저희가 임상에서 써보면은 상당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 이 검사 자체에 기질과 성격이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나를 알아간다는 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저는 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집은 중요하죠. 집에 가서 쉬고 가족들하고 즐겁게도 놀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완전히 집이 화두였어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맨날 연예인들 사는 집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해보면 그 몇 년 동안의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이 집 문제였어요. 내가 왜 사라고 했을 때 왜 안 샀냐.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요즘에는 왜 내가 팔라고 할 때 안 팔았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집이 화두가 돼서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놀란 게 아이들이 저기 어디서 사냐 자기를 설명하는데 자기는 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로 자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집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사실은 정신의학으로 나를 알아간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나만의 집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저 대우주 속에 나만의 소우주인데 그래서 기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집터인 거예요. 이게 진흙밭이냐 뭐 저기 습토이냐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부여받은 나만의 집터이고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집터에 나만의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는요 남이 지어준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한테 나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건축 설계사한테 설계도 의뢰하고 또 건축가한테 그것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나만의 집은 인생에 있어서 나만의 집은 나밖에 지을 수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나인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건축가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참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은 거가 정말 자기 집을 짓고 싶은 분들하고 만나서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해가지고 그 상대가 원하는 집을 정말 지어주고 싶다. 그걸로 내 노년을 정리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 건축가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집도 그렇지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과 상담이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으냐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그 성격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겉보기에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 하냐 아니면 소박하지만은 그 저기 아주 따뜻한 집을 짓고 하냐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고 심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질에서 이 집을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때는 건축비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분들이 말썽을 부릴 때도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바로 심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집으로 얘기하면 집터를 아는 것입니다. 내 집터가 이렇게 습하냐, 저기 조토이냐, 습토이냐라는 것처럼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기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내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보다 더 근원적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욱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거는 보다 더 기질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클로닝거 교수의 그 저기 TCI 검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는 기질을 보는 척도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것을 보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냥 늘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성향, 그것을 자극 추구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반대인 거. 난 새로운 거 싫어. 나는 그냥 나한테 익숙한 거.
추구할 거 아는 안전 지향성이에요.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출근을 할 때 또 지방에 강의를 갈 때 자기는 똑같은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하루 한 번은 A 코스로 가고 두 번째는 B 코스로 가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출근할 때도 맨날 다니던 코스로만 가고 저는 안전 지향성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감수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인생에서 어떤 성공보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인기 없고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고 인간관계를 더 선호하는 성향이고요. 네 번째가 인내력입니다. 인내력은 정말 나한테 힘든 일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하면은 나는 인생에서 인간관계보다는 나는 사회적인 성취가 야망이 더 중요해 하는 건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극 추구 성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기질적이고 이 클로닝거 교수의 그 업적이 뭐냐면은 이런 성향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뇌에서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 성향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으면 당연히 늘 새로운 걸 찾겠죠. 그냥 물건도 매일 삽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쉽게 흥분해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건 내 직관이야 하면서 이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즉흥적이지만 대단히 열정적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돈도 잘 써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씁니다. 그 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규칙에 얽매인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힘든 거죠. 반대로 이 성향이 낮으면은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되게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니까 관습적이고 보수적이겠죠. 그리고 장점은 무엇을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정보를 다 얻어서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돈도 다 절제하고 검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이제 좀 검소하다는 거지만 지나치면 이제 구두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격하고 질서정연하고 규칙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이제 낮으면은 조직 생활에 보다 더 잘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위험회피 성향은 조금만 위험한 거 보면 다 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에 이제 세로토닌이 작용하는데 이 위험회피 성향이 높으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매사 신중하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조심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요. 그 대신 반대로 늘 안 좋은 거, 비관적인 거, 잘못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도 많고 조심성도 많고 긴장을 잘하고 겁이 많고 안전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로감이 높으니까 쉽게 지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아까 자구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을 겁을 안 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익숙한 분들, 친한 분들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겁내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성향이 높은 분들은 이제 사람을 친해지기에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또 한 번 친해지면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위험회피 성향이 낮으면은 당연히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장점이지만 조금 어떤 때는 이제 무대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민감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는 이제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에서 노에프네프린이 작용을 하는데 이 성향이 높으면 당연히 동정심이 많아요. 감수성도 풍부해서 조금만 이게 슬픈 영화 보면은 혼자 다 웁니다. 그리고 상대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공감 능력도 우수하고요. 따뜻하고 감수성이 민감하고 자신을 잘 오픈을 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 혼자 있으면 못 견뎌요. 늘 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은 상대의 평가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쉽게 변하고요. 이분한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자원해서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이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면 당연히 차갑고 냉정하죠. 감정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상당히 감정에 그 좌우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실용적인데 자칫하면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 사회적 민감 성향이 낮은 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싫어해요. 혼자 있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인내력은 뭐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좌절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인데, 인내력이 높으면은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고 성취에 대한 야망이 높아서 때로는 이제 일 중독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인내력이 높은 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서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거는 참 장점이지만 그냥 한 길로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낮아요. 인내력이 낮으면은요, 당연히 게으르죠. 의지도 약하고 야망이 없어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한번 했다가 안 돼? 쉽게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실용적이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4가지 축이라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하나만 다 높으면은 저분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잖아. 이건 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성향과의 관계를 보면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회피 성향도 높아요. 둘 다 높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같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하고 싶은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갈등이 많고 쉽게 동요돼요. 두 성향이 너무 낮으면 새로운 것도 추구하지 않고 낙관적이고 그러면은 그냥 유쾌하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안정돼 있죠. 자극 추구만 높고 위험회피 성향이 낮으면은요, 모험을 즐겨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에베레스트 이런데 등정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운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성향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경쟁적이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이죠. 근데 위험회피 성향은 높고 자극추구 성향이 낮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를 싫어해요. 굉장히 수당적이고 비활동적이고 조용하고 내향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민감 성향과 자극 추구 성향이 같이 이제 관계를 보면 두 성향이 너무 높으면은요, 새로운 것도 추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한테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정열적이지만 반대로 좀 자기도취적일 수가 있고, 두 성향이 너무 둘 다 낮으면은요, 개인 생활을 중시해. 인간관계도 별로 필요 없고 새로운 것도 그냥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살래. 그리고 열정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도 풍부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민감 성향은 높고 자극주고 성향이 이제 낮은 분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양심적이고 소박하고 진솔하고 온화하지만 전통적이고요. 자극주고 성향은 높고 민감 성향이 낮은 분들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습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민감 성향과 위험회피 성향이 모두 높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걱정 근심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복종적이고 공손해요.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의존적이고 은밀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성향이 모두 낮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이 별로 없으면 대단히 좀 반항적이고 직설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무관심합니다. 그다음에 민감 성향이 높고 위험회피 성향이 낮으면은 이게 장점이 되면 이게 영웅인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 잘 되면 영웅이지만 이제 잘못되면 그 사기꾼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위험 회피 성향이 높고 민감 성향이 낮으면은 당연히 그 고립돼 있고 혼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성향을 서로 분석한 거고 세 가지 성향. 왜냐하면 이제 인내력은 이제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하는데 세 가지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극 주고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이 모두 높으면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민감한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겁도 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신경 쓰니까 너무 예민해요. 근심 걱정도 많고 평가에도 민감하고, 그러니까 너무 높다 보니까 우유부단하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수동적이고 지치고,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세 가지 다 높기 때문에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심사숙고하고 섬세하지만 눌렸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억압되어 있는 것이 나올 때는 억압된 것 이상의 압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 성향, 자극 주고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이 다 낮은 분들은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사회적 민감 성향이 낮으니까 주위에도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냉담하고 잘 어울리지 않죠. 자기 감정도 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성향이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 미디움,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그 어느 수치가 이제 적절하다는 것이 평가되는데 적절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이런 세 가지 성향이 모두 적절하면은 호기심은 많지만 쉽게 흥분하거나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평온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습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질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 주고 위험 회피, 그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그다음에 이제 인내력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성격을 보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그 집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집을 지어가는가, 나만의 집인데, 성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뭐 하민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환경과의 여러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크게 네 가지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을 때 직면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 압도되느냐, 아니면 남을 원망하느냐. 이것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다음. 그래서 우리 흔히 성격이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결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격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맨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격이 높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성격은 알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알집이 있잖아요. 딱 하나인데 그 알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보면은 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성숙한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즉 성격이라는 것은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척도이면서 내가 어떤 성격, 어떤 해결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그 클로닝거 교수는 아까 이제 기질은 네 가지 척도를 얘기했는데 성격은 크게 세 가지 척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임상에서 굉장히 그 아주 상대를 한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데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입니다. 다음. 자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의 목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끔 통제하고 조절하고 적응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즉
자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력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력을 말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인내력이 강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율성도 강하겠죠. 그래서 자율성이 높으면은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위나 환경 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부모 자녀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가 적성 검사라든지 성격 검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 아이의 적성을 찾아는 주지만 궁극적으로 선택은 본인한테 맡겨라.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선택한 거면 그걸 가지고 남을 원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의반, 타의반이 되면은 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 타의반을 갖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이 높은 분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기 때문에 부모 탓이라든지 환경 탓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자율성이 높으면은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수용하는 건강한 자긍심입니다. 우리가 자긍심, 자존심, 자존감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자긍심,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기 일치 성향입니다. 내가 공부는 1등을 하고 싶은데 공부 안 하면 1등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자율성이 강한 친구들은 내가 이번에 영어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자율성이 낮으면은요, 반대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결정 안 해요. 그냥 너가 대신 결정해줘.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주위 사람이라든지 이제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선생님을 원망하죠. 자율성이 낮으면 당연히 삶의 목적의식이 없죠.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반응을 합니다. 당연히 열등감이 심하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율성이 낮으면 남과 비교를 잘해요. 그리고 의지력이 약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연대감이 높으면은 당연히 남에 대해서 관대하죠. 동정심도 많고 지지적이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기꺼워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서 타인의 욕구나 선호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팀워크를 잘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임상에서 사회적 민감 성향이 높은 분들 중에 이 연대감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연대감이 낮으면 당연히 이기적이죠. 기회주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상처도 잘 받고 한번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용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연대감이 낮은 분들은 이게 팀워크보다는 혼자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초월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분의 그 연구 중에서 아주 특이한 건데 조금 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한 개인으로 아니라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초월성이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사심이 없고 꾸밈이 없고 참을성이 강하고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고요. 삶의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성공과 더불어서 실패에도 겸손하고 수용적이고, 이런 분들은 환경보호에도 관심이 많고 정말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 달에 주제가 죽음인데, 이런 자기 초월 성향이 높은 분들은 죽음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초월성이 낮으면 왜 내가 죽어야 돼? 끝까지 그냥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선배 중에도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 근데 어느 사람이든지 죽을 시간은 찾아오죠. 자기 초월성이 낮으면은 이분들은 어떤 영적인 가치, 영혼의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떤 경제적인 산물, 그다음에 권력 지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고 소유욕이 높고, 그리고 늘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관습적이고 무미건조하고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성격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직접 임상에서 분석할 때는 그 세 가지 척도의 이제 그 평균을 보는데 세 가지 축이 모두 높으면, 즉 자율성도 높고 연대감도 높고 자기 초월성도 높으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고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삶에 의미 있는 목표와 가치를 추구해요. 그리고 겸손하고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삶이 불행하고 힘들어도 궁극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낮으면은요, 침울해요. 그러니까 자율성도 낮고 연대감도 낮고 자기 초월성도 낮으면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수치감과 불행감을 잘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도 분노와 그 미워함의 감정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낮으면은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기질적으로도 그 이제 세 가지 성향이 모두 적절한 것이 그 어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격에서도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적절하면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즉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미루거나 포기하지만 대체로 책임감 있고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때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방어적이지만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디엄 정도면은 평소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스트레스가 가중되거나 스스로 이제 자신 없다고 생각하면 좀 위축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나의 심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심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길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질에서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기질과 성격과 심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나라는 사람이 진흙이에요, 기질이. 그러면은 나의 성격에 따라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찻잔을 만들 수도 있고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왜 진흙을 가지고 그 밥그릇을 만들지 않고 도자기를 만들었는가? 그 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심리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 기질은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오는 환경적인 경험이 더해져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바로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 땅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하면 무슨 데다 저는 지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기질이면은 그 위에 형성된 산이 우리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기질에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모두 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이 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기질에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작용하는 것이 심리이고, 이 심리에는 우리가 그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그런 것도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서 또 수많은 생각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다 심리로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심리가 형성되는 데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 영향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다음. 네, 사실은요, 정신과에서는요, 기질과 성격도 중요하게 보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심리적인 성숙도와 자아 강도입니다. 이 자아 강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신체적인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매 순간 우리는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존적이지도 않고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불필요한 생각과 감각을 잘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아까 이제 한민 선생님은 그 융의 이론을 소개해 드렸는데 선생님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것처럼 그 프로이드의 이론이 조금 더 이제 단순하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네, 다음 슬라이드. 사실은 우리의 심리는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한 여러 심리, 무의식, 전의식, 의식, 자아, 초자아, 본성 이것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심리적인 성숙도와 자아 강도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봐서 지금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이 굉장히 심한데 자아 강도가 건강하면은 저희는 이유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울증이 증상은 경미해도 딱 봐서 그 자아 강도나 심리적인 성숙도가 약하면은요 조금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심리적인 성숙도와 자아 강도가 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나만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겉보기에만 화려하게 지으면은 뭐 지금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나면 바로 무너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취약하면은 내 인생에서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 왜 저게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존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연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주장도 못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다 남들한테 맞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왜 나는 남한테 다 봉사하고 맞춰주고 남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거 다 들어주는 근데 왜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안 들어주냐. 지나친 자기 희생, 그다음에 어떤 거부불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절도 잘 못하죠. 그러면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늘 자기 불만족감이 강해요. 맨날 와서서 하시는 얘기가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 학교 다닐 때는 다 나보다 못했는데 왜 저 친구는 성공하고 나는 이랬냐. 그리고 상대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 친구가 오늘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줘?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이 카톡 이 문자 메시지 이게 새로운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보낸 문자 카톡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하지? 왜 안 읽지? 상대의 평가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늘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어떤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분노 그리고 원망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반대로 그냥 나만 최고인 거예요. 자만심에 사로잡히고 상대의 어떤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성숙도와 자아 강도가 약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늘 그냥 지진과 여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나를 아는 네 번째 단계는 나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거꾸로 저희는 보통 거꾸로 가요. 왜냐하면 나의 기질, 성격, 심리, 특히나 심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이제 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머스, 그림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소에는 억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아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제일 자신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케이크로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도 상대의 대인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유형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것을 moving toward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제 아까 기질적으로 사회적 감수성이 높고 연대감이 높은 분들이 그래요. 그다음에는 무조건 상대를 보면 지배하려고 하는 분들. 그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자극 추구 성향이 높고 자율성은 높은데 연대감은 낮은 분들이고 그다음에 회피형이에요. 그냥 위험회피 성향도 높고 연대감도 낮고 그 사회적 감수성도 낮고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다 피하고 싶어 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임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또 8가지 척도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친밀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드할 때는 지배형을 보이고, 나 너무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이런 회피형을 그냥 적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너무 피곤해서 혼자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모임에 빠지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억지로 그냥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그럼 화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를 8가지 유형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그 균형을 보면서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친밀형은요, 인간관계를 중시해요. 친밀감을 유지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상대한테 맞춰주는데, 문제는 뭐든지 정도인 거예요. 지나치면은 상대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고 너무 남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나를 잘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친밀형의 정도가 강한 분들이세요. 두 번째는 지배형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리드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수직 관계를 중요시하고 수평 관계를 잘 못해요. 회피형은 뭐냐면 난 인간 관계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인간관계를 안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즉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나의 4가지를 아는 거예요. 대인관계, 성격, 심리, 기질을 아는 것. 그래서 정신과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개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고난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그것은 더 이상은 논쟁할 그거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심리를 잘 그거에서 나의 심리 성숙도와 자아 강도를 통해서 나의 성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저희는 변화한다고 하지 않고 성숙한다고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거가, 예전에는 우리 뇌 세포가 25살 이상이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90세에서 해가지고 시인으로 등장하시는 분도 있고 화가로 되시는 분도 괜찮아요. 우리의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우리 몸도 1년 내에 모든 세포,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98%가 1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몸도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나의 대인관계, 기질, 성격, 심리, 이 복잡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잠재 능력을 100분 발휘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 나만의 집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개성화이고 자기 실현화입니다. 이것은 융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최선의 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입니다. 요즘에 AI 시대이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2가지가 의미와 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 2가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펄스라는 심리학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장미는 백합도 아니고 캥거루도 아니고 장미여야지만 가장 아름답죠. 코끼리는 새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코끼리일 때 가장 아름답죠. 근데 우리는 나는 장미인데 장미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나는 백합이 안 되냐, 진달래가 안 되냐, 개나리가 안 되냐,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물을 볼 때 축축하다고 뭐라 그러지 않죠. 바위가 단단하다고 뭐라 그러지 않죠. 나무가 푸르다고 불평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라산에 가서
왜 당신은 저기 금강산이 아니고 한라산이라고 저기 하지 않지 않냐. 한라산은 한라산이고 금강산은 금강산인 것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면 상대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나를 알아가는 목표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유한준이라는 이제 그 화상이 그림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알면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그 가치를 참되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당장 그림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프레드 테니스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세 가지다. 나에 대한 지식, 그게 이제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자기 존중,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내가 뾰족뾰족한 것은 조금 그 억제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나만의 집은 이거는 나만이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돈 주고 맡길 수도 없고 나만이 지을 수도 있다. 나는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하민 선생님도 잠깐 그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원망하는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는 자신을 낳아준 생물학적인 부모지만 진짜 내 마음의 부모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주체. 그래서 내가 나의 부모가 되는 그 경험이 본인을 성장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세네카가 그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한테 어느 친구가 그동안은 자기가 맨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 세네카가 그 친구한테 답장을 하기를 그거는 정말 귀한 은총이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80억 인구 중에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내가 남은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참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그 의미와 희망을 찾는 것이 사실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게 정신과에서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